그날 나는 미국 땅을 처음 밟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내가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건 정확히 75번째 생일을 보낸 지 한 달쯤 지난 날이었다. 평생을 서울 구로동에서 살다가 그 먼 미국 땅에 오게 될 줄이야. 그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들 녀석의 강권 때문이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잖아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모시고 살지도 못해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저희 동네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물론 요양원이라고 해도 호텔 같은 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은 그리 말하며 내 앞에 비행기 티켓을 내려놨다. 왕복이 아닌 편도 티켓. 나는 그걸 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1화 미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날 공항까지는 딸이 데려다 줬다. 작별 인사를 하며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미국 가서 아프지 마세요. 오빠가 잘 모실 거예요.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괜히 시렸다. 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건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는 평생 써온 만년필과 어머니의 묵주가 들어있었다. 도착한 곳은 시애틀이라는 도시였다. 하늘은 푸르디 푸른데 어째 내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했다. 아버지, 도착장에 아들이 서 있었다. 며느리도 옆에 있었고 손자 녀석은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다. 인사는 짧았다. 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차 여기에요. 라며 멀찌감치 걸어갔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일단 요양원에 며칠만 계세요. 저희 집은 방이 좁아서요. 그래도 여긴 다 좋은 시설이에요. 미국식 시스템이라 뭐랄까, 자유롭고 인간적인 곳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만 일하지만 그 말에 기대를 걸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나는 그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내 발걸음은 한없이 느려졌다. 크고 번듯한 건물. 하지만 어쩐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Welcome, Mr. Lee. You must be tired. Let's get you settled in.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었고 낯선 냄새와 찬 기운에 몸이 저절로 굳었다. 방으로 들어서자 외국 간병인 한 명이 들어왔다. 키가 훌쩍 큰 히스패닉 계열로 보이는 여성 간병인이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말했다. Hello, Grandpa. My name is Maria. You need help? 그리고는 내 가방을 덥석 집으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가방을 붙들었다. 내 만년필이 어머니의 묵주가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건 내가. 내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저 오케이를 반복하며 그녀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방안을 빠르게 점검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가끔 복도에서 외국어가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불편한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도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다. 막 노동하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아내, 늦은 밤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아들 녀석의 뒷모습,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졸업식장에서 울던 딸아이. 나는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곳에 누워있는 걸까? 문득 문이 열리더니 밤 근무 간병인이 들어왔다. 나를 빤히 바라보며 웃더니 Toilet? 이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Okay, good night. 하며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나는 더 깊이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나가는 길에 한국어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동그란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정이 느껴졌다. 저 한국 분이세요? 네, 부모님 생각나서 일부러 한국 노인분들 도와드리려고 이 요양원 왔어요.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비로소 여기서도 사람처럼 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그녀가 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여기도 살아볼 만한 곳일지도 모르지. 2화 외국 간병인과의 충돌.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내 손 하나 못 쓰게 막는 이곳. 낯선 문화 속에서 나는 점점 내가 아니게 되어갔다. 아침 6시, 눈이 저절로 떠졌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다. 한국에서처럼 평소에도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신문을 읽고 밤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곳에선 새벽이면 그저 고요한 형광등 불빛만이 나를 반긴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팔과 다리의 힘이 예전 같진 않았지만 혼자 일어나는 것쯤은 아직 할 수 있었다. 슬리퍼를 찾아 발을 넣고 천천히 욕실 문을 열었다. 불을 켜는 순간 전날 밤에 깔끔하게 닦아놓았던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반듯하게 개어놓은 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 방이다. 내 공간이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야 한다. 나는 조심스레 물을 틀고 세수를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한층 늙어 보였다. 눈가엔 검버섯이 늘었고 입가엔 굳은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욕실 바닥에 먼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것 봐라. 청소가 제대로 안 됐군. 나는 벽 쪽에 있던 조그만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집었다. 이거라도 해야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병인 마리아가 들어왔다. Mr. Lee, what are you doing? No, no, no. Dangerous.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나를 향해 달려왔다. 놀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며 그대로 넘어졌다. 쿵, 머리가 욕실 벽에 살짝 부딪혔고 팔목에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황급히 나를 부축하며 소리를 질렀다. Help, nurse, he fell down. 순식간에 간호사들과 다른 간병인들이 몰려들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빗자루질하다 이 사단이라니. 내가 이렇게 허약한 사람이었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팔목은 조금 삐었고 머리는 단순 타박상이라며 진통제를 건넸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요양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 방에는 새로 설치된 낙상 경고 센서가 붙었고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가 도배되었다. 심지어 식사 시간마다 간병인이 내 옆에 붙어 있는 일이 잦아졌다. Mr. Lee, sit down, please. I help. 그녀가 나를 도와주는 그 말이 그다지 고맙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수저를 대신 들어주는 걸 거부했고 물을 떠오겠다는 걸 말렸다. 내 손은 아직 멀쩡하네. 고마우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소. 그녀는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간병인 사이에서는 내가 고집센 한국 노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며칠 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나를 가리키며 수군대는 간병인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Mr. Lee is very independent. Too proud. 그 말에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독립적인 게 여기선 이상한 일이 되는구나라는 현실이 서글펐다. 그날 밤 나는 TV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똑같은 패턴의 흰 무늬. 한국에서 혼자 살던 작은 집의 낡은 벽지가 그리웠다. 누가 뭐라 해도 그곳은 내 집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돌아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그때 한국인 간병인 수진 씨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식사도 잘 안 하신다고 하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소. 그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건 노인 활동 프로그램 일정표였다. 혹시 그림 그리는 건 어떠세요? 이번 주에 드로잉 수업이 있는데 한국분도 한 분 더 계세요.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림이라 내가 마지막으로 붓을 든 게 언제였더라.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레 활동실 문을 열었다. 작은 원탁에 모여있는 노인들. 그중 동양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 나는 놀라며 다가갔다. 그는 나보다 조금 젊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고향이 부산이란다. 그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얘기를 나눴다. 외국인 간병인들의 과잉 보호, 말이 안 통하는 불편함, 그리운 한국 음식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형님, 여기선 우리가 먼저 웃어야 해요. 그래야 얘들이 덜 긴장해요. 형님이 너무 고드셔서 무서웠나 봐요. 하하. 나는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사람다운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마리아가 다시 내 방을 청소하러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영어로 말했다. Thank you. You care me. I sorry. Before.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No problem, Grandpa. You are strong. Just don't fall again, okay?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처음으로 이 요양원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 내 방식도 있고 이 사람들 방식도 있지. 결국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나도 조금은 배워야 하는 거겠지. 사마 같은 방을 쓰는 흑인 노인과의 전쟁. 그 자는 새벽 3시마다 스티비 원더를 틀었다. 처음엔 미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음악 속에 우리 둘 다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피곤했다. 오전엔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엔 운동치료라는 프로그램에 끌려가 억지로 다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했다. 온몸이 뻐근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몸을 누였을 때만 해도 오늘은 푹 자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낯익은 멜로디. 스티비 원더였다. 새벽 3시 정각이었다.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옆 침대에서 뭔가 웅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있는 흑인 노인 한 명.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했다. 나는 전날 밤 처음 마이클을 봤고 그는 반갑다는 듯 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Hey, Korean brother. You and me, roomies now. Cool, right? 나는 당황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이 사단의 시작이었다. 마이클은 요양원의 유명 인사였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 스타였고 젊은 시절에는 재즈클럽에서 피아노를 쳤단다. 하지만 지금은 다리를 절고 있고 기억력도 간헐적으로 끊긴다고 했다. 문제는 그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스티비 원더의 음악을 플레이한다는 거였다. 볼륨은 작지 않았다. 그에 맞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박자를 타고 때로는 이에 베이베이를 외치며 따라 부르기도 했다. 나는 처음엔 참으려 했다. 여긴 낯선 땅이고 내 언어도 잘 안 통하니까. 하지만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스피커 선을 살짝 뽑았다. 슬그머니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벽 3시 알람처럼 일어난 마이클은 음악이 안 나오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Hey, you touched Stevie. You serious, bro? 난 잠 좀 자자고. Music is life, man. Music is my blood. 서로 말은 안 통했지만 감정은 통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노래 좋아. 하지만 새벽 3시는 아니잖아. 마이클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흘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방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 후 마이클이 먼저 말을 걸었다. Hey, Mr. Lee, you like jazz?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젊은 시절 동네 다방에서 재즈풍의 트로트를 듣곤 했다. 그 감성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하나 내게 건넸다. 그리고 자기 스피커 대신 이어폰 두 쪽을 나눠서 함께 들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이클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This song was my wife's favorite. She danced to this every morning.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났고 마이클은 매일 아침 그 노래로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듣는 거요? Yeah. She passed away 3 a.m.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매일 그 시간에 그 노래를 틀었던 이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몇 번 울리고 끊겼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 순간 마이클이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Your son?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I don't have son, but you and me, we same now.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우리는 같다. 그 말이 이방인으로 느껴지던 이 요양원에서 내겐 위로가 되었다. 며칠 뒤 마이클이 나를 야외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작은 라디오를 들고 와서 벤치에 앉았다. Let's listen together. Daytime now, okay? 우리는 낮에 처음으로 함께 음악을 들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조용히 흘렀고 나는 가사 한 줄을 따라 불러보았다. Isn't she lovely? 마이클이 놀란 듯 나를 쳐다보더니 손뼉을 쳤다. Mr. Lee, you got soul, man.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음악을 틀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아침 7시 식사 후에 같이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 방은 요양원에서 가장 시끄럽지만 가장 활기찬 방이 되었다. 그 자는 처음엔 미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 음악 속에 그가 있었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사와 요양원 식단과의 사투, 된장국 한 숟갈이면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놈들은 아침부터 달달한 팬케이크를 쑤셔 넣었다. 나는 요양원 식단을 처음 마주했을 때 진심으로 경악했다. 아침 7시 식당 문이 열리자 간병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Good morning. Time for breakfast. 트레이에 줄지어 올라오는 음식들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했다. 노릇노릇 구운 팬케이크에 시럽을 듬뿍 뿌리고 옆엔 소세지와 달걀 프라이가 반짝인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오렌지 주스 한 컵. 나는 의자에 앉아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침이라고? 옆 테이블의 마이클은 이미 팬케이크 2장을 입안 가득 넣고 있었다. Man, this is heaven. Sweet morning. 나는 웃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시럽은 너무 달았고 소세지는 향이 강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이 텁텁해졌다. 그날 아침 내 트레이는 거의 그대로 시판 수거대로 들어갔다. 점심도 다르지 않았다. 메뉴는 미트로프와 감자 피레 그리고 익히지도 않은 브로콜리 몇 개. 미트로프라는 게 뭔가 했더니 뭉친 고기 덩어리에 케첩 소스를 쳐발라 놓은 음식이었다. 나는 포크를 든 채 한참을 멈췄다가 결국 옆에 있던 수진 씨를 불렀다. 저기 혹시 김치 같은 거 없나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여긴 미국이잖아요, 어르신. 나는 한숨을 푹 쉬었다. 속이 꽉 막혔다. 누가 밥을 먹는 건지 누가 요양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나의 작전이 시작됐다. 나는 수진 씨에게 살며시 물었다. 혹시 근처에 한인마트 있나?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걸어서 20분 정도면 하나 있어요. 왜요? 나는 그녀에게 10불짜리 한 장을 건넸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김치 딱 한 통만 부탁하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간병인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이틀 뒤 나는 마침내 작은 반찬통 하나를 건네받았다. 하얀 김치통. 그 안에는 마늘 냄새 풀풀 나는 묵은지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조심스레 그것을 식탁 아래에 숨겼다. Today's lunch is mushroom cream stew. 마리아가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김치통을 살짝 열었다. 촤악 김치의 강렬한 향기가 퍼졌다. 순식간에 마리아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Oh my god, what's that smell? 나는 태연하게 밥 위에 김치를 얹어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밥이지. 마이클이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Hey, what is that? Smells like socks. 이거 김치야. Korean food. 나는 자랑스럽게 그에게 김치를 권했다. 마이클은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더니 기겁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Man, that's nuclear.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이토록 매운 김치를 먹으며 웃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마이클이 방 안에서 재채기를 연달아 하더니 간호사에게 신고를 했다. Smelly food. He hide it under the bed. 수진 씨가 급히 찾아왔고 나는 김치통을 조용히 내밀었다. 내가 잘못했소. 근데 이게 없으니 밥을 못 먹겠더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거 걸리면 관리자에게 경고받으세요. 그래도 김치 조금씩 드리는 건 생각해 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딱 밥 한 공기 분량이면 됩니다.
욕심 안 부리겠소.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아침 메뉴에 계란 프라이 대신 조그만 접시에 놓인 김치 무침이 올라와 있었다. 그것도 간장에 살짝 절여 매운맛을 줄인 수진 씨의 센스 있는 김치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향해 눈짓을 보냈고 그녀는 살짝 윙크를 했다. 마이클도 조심스레 김치를 다시 한 입 먹어보더니 이번엔 표정이 다르다. Spicy, but not bad. 그날 이후 김치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위해 애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요양원 식사는 여전히 서양식이었지만 그 한켠에 한국의 향기가 살짝 더해지자 나는 어느새 조금씩 이곳의 식탁을 내 자리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김치 한 조각이 그렇게 큰일인가 싶겠지만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다. 내 정체성이고 내 언어였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맛이었다. 5화 요양원 반란 계획. 우리의 작전명은 해방, 맥주 한 캔, 음악 한 곡, 그리고 누가 뭐래도 늙은이답게 살아보겠다는 한판 반란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슬쩍 내 팔꿈치를 쳤다. Hey, Korean brother. Tonight you free? 나는 그가 뭔가 또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왜? 그는 내 귓가에 살짝 속삭였다. Party. 그 한마디에 나는 기침을 하며 콧물을 뿜을 뻔했다. 여기가 무슨 클럽이야? 요양원이야. 요양원. 그는 피식 웃었다. Exactly. That's why we need party. We're still alive, aren't we? 마이클은 계획이 치밀했다. 그는 파티라기보단 자기만의 저녁 모임 정도로 말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꽤 본격적인 작전이었다. 작전명은 Liberation, 해방작전. 목표는 단순했다. 하루만이라도 병원 취급받지 말고 사람처럼 살아보자. 우리는 환자가 아냐. 우린 노인일 뿐이야. 늙은 게 죄냐? 그 말에 나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작전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됐다. 마이클은 그의 조카에게 부탁해 작은 포터블 스피커를 보내오게 했다. 나는 수진 씨에게 은근슬쩍 말했다. 혹시 음료 같은 거 뭐랄까? 성인 음료? 수진 씨는 눈을 껌뻑이다가 결국 웃으며 대답했다. 맥주 한 캔이요? 딱 한 캔. 그냥 기념이랄까. 생존 기념. 그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나에게 반찬통을 건넸다. 그 안에 맥주 캔 하나가 들어있었다. 하얀 쌈무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맥주 캔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밤 9시 30분 요양원 소등 시간. 간호사들이 방불을 끄고 복도엔 조용한 음악만 흐른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 방 안은 달랐다. 마이클은 침대 밑에서 포터블 스피커를 꺼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컵과 그 쌈무 반찬통을 조심스레 꺼냈다. Ladies and gentlemen, 마이클이 스피커를 켜며 말했다. welcome to Club 306 for one night only. 그리고 그가 틀어놓은 첫 음악은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이었다. 나는 맥주를 따라 종이컵을 건넸다. 위하여. Cheers, my friend. 우리는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탄산에 톡 쏘는 감초. 그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순간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부장 몰래 마신 첫 캔 맥주. 서울역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나눴던 캔 맥주. 그리고 아내가 병원 진료 후 나에게 사준 특별한 맥주 한 캔.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들이 입 안에서 터졌다. Dance? 마이클이 내게 물었다. 무슨 춤이야? 나이가 몇인데?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허리를 흔들었다. Come on, just feel the groove, man. 나는 머뭇거리다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 둘은 밤의 방 안에서 손전등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흔들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발걸음. 하지만 음악이 흐르자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파티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 한 명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Mr. Lee? Mr. Michael? What are you doing? 마이클은 침착하게 말했다. Having cultural exchange. He's Korean, I'm Jazz. 나는 맥주 캔을 얼른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우리는 관리자에게 경고장을 받았다. 요양원 내 알코올 반입 금지, 소음 자제, 그리고 노인 안전을 위한 규정 위반.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 식사도 자리를 지정받았고 방 안의 개인 물품도 검열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도 마이클도 웃고 있었다. Worth it. 마이클이 말했다. Totally worth it.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그래, 그날 밤은 모든 규칙을 어겼지만 그 대신 오랜만에 진짜로 내가 된 밤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공식 프로그램으로 음악 치료와 춤 테라피가 새롭게 생겼다. 담당자는 마이클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식 체험반 보조 강사로 추천됐다. 수진 씨는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파티 누가 본 것 같아요. 관리자도 결국 마음이 약해진 거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 말이오. 아무래도 노인 반란이 성공한 모양이오. 그날 이후 요양원은 조금씩 달라졌다. 음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김치가 때때로 식단에 올랐고 무표정하던 얼굴들에 조금씩 웃음이 퍼졌다. 늙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가끔은 한 캔의 맥주처럼 작은 반란이 필요하단 걸 그날 밤 알게 됐다. 6화 잊고 있던 첫사랑의 편지 한 장이 나를 되돌려놨다.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요양원 생활이 어느덧 2달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처음엔 이 낯선 미국 땅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마이클과의 우정, 수진 씨의 김치, 그리고 작지만 고집스러운 내 일상은 나를 버티게 해줬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오전엔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점심 땐 고등어 대신 미트볼을 먹었다. 그리고 오후엔 운동치료 대신 도서관 겸 다용도실에 들렀다. 책을 읽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는 게 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Mr. Lee, mail for you. 우편 담당 간호사가 내게 다가왔다.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었다. 구겨진 봉투에 한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조순호,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놓칠 뻔했다. 준옥이 내가 20살 무려 처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였다.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었다. 서로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끝내 인사도 못한 채 멀어진 사람이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속엔 얇은 종이 2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내가 있었다. 군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옥이 교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내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나의 청춘이었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흘러내리는 손글씨. 동은 씨,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건 1969년 3월 정류장에서였습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사실은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기를. 준호가 하고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다. 그 후 나는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당신이 있었던 걸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편지는 마치 속삭이듯 이어졌다. 며칠 전 당신이 미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다는 것도요. 우리 나이에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때 정말 당신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목울대가 저리도록 울컥했다. 그 시절 벚꽃 핀 골목에서 그녀와 나란히 걷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말없이 손끝만 부딪혔던 그 어색한 떨림.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같이 썼던 기억. 나는 그 모든 걸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단 한 장의 편지로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편지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답장을 주신다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걸로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나는 종이를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은 씨,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불도 끄지 않고 침대에 앉아 사진만 들여다봤다. 사진 속 내 얼굴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지금의 나처럼 어딘가 아련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내 얼굴을 보곤 말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엽서 파는 데 있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왜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답장을 좀 보내야겠소. 내 청춘에게. 며칠 후 나는 작은 엽서 한 장에 적었다. 준옥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내 평생 첫사랑에게서 온 첫 편지였습니다. 늦었지만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 나도 당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엽서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한참을 잊고 지냈던 이름, 다신 부르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이름을 가슴속에서 꺼내놓자 나는 다시 청춘이 된 기분이었다. 마이클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Mr. Lee, you look different. You okay?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랜만에 내 젊은 시절을 만나고 왔소. 그날 편지 한 장이 나를 되살렸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건 내 젊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가 한때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귀한 한 통의 편지였다. 7화 요양원 연극대회에 나는 그날 신봉사가 되었다. 그런데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요양원 게시판 한쪽에 어느 날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요양원 연극대회 공지.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보세요. 참가자 전원에게 햄버거 세트 제공.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다. 연극은 젊은 것들이나 하는 거지. 내 나이 70이 훌쩍 넘었고 무대라는 건 뉴스 앵커 얼굴 보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마이클이 날 붙잡았다. Hey bro, we gotta do this. 뭘? Drama. You and me. Korean legend stuff.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가 펼쳐 보인 것은 한글로 인쇄된 심청전 줄거리였다. 심청. 그걸 왜? 그는 진지한 눈으로 내게 말했다. You be blind, father. I be a narrator and see. 너는 바다고 나는 신봉사야. Exactly. 그 순간 웃음이 터졌다. 심청전 영어 연극.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득했지만 어쩐지 뭔가 끌렸다. 그 주부터 우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마이클은 무대 장치로서 인당수 역할을 자처했다. 파란 천을 흔들며 물결을 만들었고 나는 맨발로 그 천 위를 걷는 심청을 품에 안은 신봉사 역할이었다. Mr. Lee, your line is my daughter. Don't go. Say it loud. 마이 도러. 돈고? No, no, feel it. Feel the pain. 나는 피식 웃었다. 이 노인네에게 뭘 바라냐. Hey, old can still be gold. 연습 도중 수진 씨가 지나가다 웃음을 터뜨렸다. 어르신, 정말 하실 거예요? 마이클 때문에 빠질 수가 없지. 그럼 제가 심청이 해드릴까요? 뭐? 남자 2명이서 하면 좀 웃기잖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어쩐지 나쁘지 않았다. 수진 씨가 앞치마 벗고 연습 중 갑자기 절을 하며 말했다. 아버님, 저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리허설이죠. 대사 외우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셋이 팀이 되었다. 이름하여 팀 심청. 연극 대회 날 요양원 식당은 임시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무대는 병풍 대신 커튼을 걷어내 만든 간이 공간. 관객은 요양원 노인들과 간병인들. 우리 차례가 되자 마이클은 파란 천을 들고 무대에 올랐고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등장했다. 따라 심청아, 내 눈이 안 보이니 어디 있느냐. 관객석에선 작게 킥킥 웃음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다. 수진 씨가 무대 한가운데로 나왔다. 심청 복장을 한 것도 아닌 그냥 수술복 차림 그대로. 그녀는 대사를 읊었다. 아버지, 저 이제 가야 해요. 안 된다. 심청아, 너까지 떠나면 나는 누구를 부르며 살아야 하느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연극이 아니라 어느새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되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딸이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울던 그 얼굴. 모든 게 겹쳐졌다. 눈물이 났다. 진짜 눈물이었다. 마이클은 나를 보며 조용히 천을 흔들었다. 그건 인당수가 아니라 내 속마음이었다. 연극이 끝난 뒤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이 무대 뒤에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Man, you were born to be Simbongsa.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바다 역할로는 좀 과했어. Hey, I made the show flow. 대회 결과는 2등. 1등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 스페인계 할머니 팀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햄버거는 모두에게 제공되었고 우린 그날 밤 햄버거를 반으로 쪼개 나눠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대화를 나눴다. Mr. Lee, why did you cry? 마이클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연극 속에 내가 있더군. Me too. 그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 둘은 비록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한 장면 속에서 같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엔 웃고 있는 젊은 내가 있었다. 나는 다시 연극을 해보고 싶다. 누가 뭐래도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서 있다. 이 무대 위에서 나는 주인공이다. 8화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 그날 밤 나는 홀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오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주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였다. 마이클과 아침 산책을 하고 점심으론 볶음밥 비슷한 걸 먹었다. 오후에는 마리아가 체온을 재러 왔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몸이 좀 무겁긴 하네. 그녀는 이마를 짚더니 이내 눈썹을 찌푸렸다. 38.5. That's a bit high. 체온계가 찍힌 순간 모든 것이 빨라졌다. 의사가 달려오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링거를 꽂고 나는 휠체어에 태워져 요양원 구급차에 실렸다. 폐렴 증상입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나는 조금 무서워졌다. 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숨 쉬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마이클이 뛰어왔다. Mr. Lee, hey, you okay? 나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웃었다. 이거 심청전 공연 후유증인가 보다. Don't joke now, man. 그의 얼굴엔 진심으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들이 있었지. 딸도 있고. 근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이 흑인 친구 하나뿐이구나.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다. 하얀 천장, 삐 소리 나는 모니터, 낯선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고 중환자, 감시 병동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다. 이틀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응급실, 병실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건 내가 불편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일 텐데 나는 그저 한국에서 수입된 책임걸이었나? 심장이 먹먹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천천히 다가온 누군가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익숙한 체온, 천천히 눌러앉는 무게. 마이클이었다. 너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Charm man, nurses like me. 그는 내 옆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며 말했다. Remember Stevie Wonder? Soft volume, okay? 작게 흘러나오는 음악.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왜 왔냐? Because you're my brother.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국 땅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가 내 병문 안을 처음으로 와준 사람이었다. 넌 참 이상한 놈이야. Yep. 다음 날 오전 수진 씨도 찾아왔다.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다. 아드님은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소.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는 가족은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나는 그날 편지를 하나 썼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봉투에 적힌 주소는 내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들이 건넨 종이에 썼다왔다. 내가 바쁘다는 건 알고 있다. 다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괜찮다. 나는 여기에 친구가 있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편지를 수진 씨에게 건넸다. 붙이진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어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환영 파티는 없었다. 하지만 마이클이 파란색 종이로 만든 Welcome back, bro 현수막을 방에 걸어놨다. 나는 피식 웃었다. 이게 무슨 클럽이냐. 클럽 306 Never Die.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미국의 하얀 천장 아래 나는 다시 살아 있었다.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밤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잡아준 손이 피부치가 아니라 정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구와 가족의 민낯, 나는 그저 남은 집 한 채의 등기였을 뿐이었다. 아버지란 이름도 그들의 생활비 속 항목 중 하나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 채호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폐렴은 약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물러났다. 숨이 차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침대에 누워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다는 게 이토록 위대한 일이라니.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몸은 점점 나아지는데 마음 한켠은 갈수록 허전하고 공허했다. 아드님 아직도 연락 없으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나를 병원에 보냈던 그날 분명 요양원 쪽에서 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받기만 하고선 그냥 사라졌다. 어느 날 관리자 사무실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한 남자와 다소 미안한 얼굴을 한 요양원 원장이 앉아 있었다. Mr. Lee, 이분은 미국 내 부동산 세무 컨설턴트입니다. 아드님이 귀하의 서류 관련하여 요청을 하신 일이 있어서. 무슨 서류요? 남자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말투에는 매끄러운 거래의 냄새가 났다. 한국에 남겨두신 집 한 채, 그 등기를 아드님 앞으로 명예 변경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민국 서류에 문제가 생겨 잠시 중단됐는데 아드님이 귀하께 직접 설명드릴 거라고 했는데요. 혹시 모르셨다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아들에게 한국에 있던 집 열쇠를 건넸었다. 미국으로 오기 전 팔든 새 놓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말과 함께 그 집은 평생 내가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내 마지막 자산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명예 이전, 지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진행했다고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내 발걸음은 무겁고 서늘했다. 마이클이 복도에서 나를 보고 뛰어왔다. Mr. Lee, you okay? You look bad.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뭔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열이 펄펄 끓어 몸을 떨 때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등기 이전은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냥 요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조건, 더는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니 집을 넘겨주면 그걸로 된다는 계산, 그게 내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던 거다. 그날 밤 마리아가 방 청소를 하다 내 식사 트레이를 보고 물었다. Mr. Lee, why you didn't eat? Not hungry?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마이클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다. Wanna see my son? 사진 속엔 마이클보다 더 젊은 흑인 남자가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Last time I saw him, maybe 10 years ago. He's busy. Life is hard. I know. 나는 사진을 돌려주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들이 아직 바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지.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고 침대에 앉아 손에 만년필을 들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동우는 이 땅에서 외롭게 늙어간다. 피부치보다 가까운 사람은 옆방의 흑인 노인이고 피부치보다 따뜻한 손은 한국 간병인의 손이다. 나는 이곳에서 천천히 조용히 내 삶의 끝을 준비하려 한다. 너희는 편히 살아라. 나는 그저 이제 더는 너희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뿐이다. 나는 그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며칠 뒤 아들이 요양원에 왔다. 낯선 얼굴처럼 보였다. 그의 손엔 서류 가방이 있었고 얼굴에는 무표정이 가득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왜 왔냐? 그게 그 한국집 등기 문제가 아직 좀 남아서요. 아버지 도장하고 인감증명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너를 키우며 너한테 집을 물려주려고 산 게 아니었다. 너에게 어른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살았던 거야. 아들은 당황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알아서. 알아서 처리했지. 내가 병원에 실려가는 날도 넌 전화 한 통 없이 알아서 처리했잖아.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서류 가방을 밀어냈다. 이제 더는 내 도장 찾지 마라. 그 집은 나와 함께 끝낼 거다. 아들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양원을 떠났다. 나는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미련도 없다. 그날 밤 마이클과 수진 씨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작은 찻잔에 녹차를 나눠 마셨다. Mr. Lee, you strong man. I admire that. 아니야, 난 이제야 깨달은 거야. 내가 누굴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날 지켜보는지를 봐야 했다는 걸. 수진 씨가 살며시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어르신. 나는 그날 가족이라는 단어의 민낯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낯선 요양원에서 진짜 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피부치가 아닌 사람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답게 늙어가고 있다. 10화 마지막 화, 내가 선택한 마지막 집. 나는 더는 그들의 집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이곳, 이 요양원이 내 마지막 집이다. 요양원 306호 방 한편. 나는 오늘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따뜻했고 나무들은 조금씩 꽃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곳에도 봄은 오는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마주하기도 했고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 실망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이클은 늘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수진 씨는 내가 외롭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에 들러 소리 없는 미소로 내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원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다. 미스터 레, 사실 행정적으로는 아드님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병원 동의, 응급처치, 재산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자 변경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제 내 보호자는 아들이 아닌 이 요양원 소속의 사회복지사였다. 며칠 뒤 수진 씨가 내 방에 조용히 들어왔다. 손엔 작고 단정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편지예요? 제가 우체국 가는 김에 붙이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진짜 붙이려 한다. 그 봉투엔 조순옥 씨 앞으로 내가 평생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녀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순옥 씨, 그대의 편지를 받고 나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지금 나는 미국 땅의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이 이제는 내 집 같습니다. 낯설던 공간이 점점 내 삶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이 여전히 이곳에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를 부를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내가 손 내밀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곳을 마지막 집이라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부디 그대도 어디서든 건강히 지내시길. 동훈 드림. 며칠 뒤 요양원에 작은 손님이 찾아왔다. 수진 씨가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아드님 오셨어요. 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은 낯설면서도 조금 쑥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았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말이다. 너희 집에 기대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이곳이 지금은 더 편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다. 괜찮다. 내 마지막 집은 여기니까. 그리고 내 몫의 삶도 이제는 너답게 살면 돼.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한 번씩 영상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영상, 며느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사진,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죠? 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나는 매번 그 영상을 보며 웃었다. 가족은 끝까지 기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다가오는 거구나. 요양원 마당엔 작은 벚꽃나무가 있었다. 봄이 오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마이클과 나는 그 아래 나란히 앉아 작은 라디오로 음악을 틀었다. 그날따라 유독 감미롭게 들렸다. 나는 마이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늙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는 웃으며 말했다. Damn right, bro.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곳에서 써내려간다. 누군가 내게 다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타지에서 늙어간다. 하지만 이곳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진짜 나의 집이다.